감사합니다. 우리 김문희 대표님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혜인 대표 김문희입니다. 제가 부탁을 받을 때는 아동인권단체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저희가 학부모 단체인 특성상 저희가 민원과 고발, 고소,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일어난 아동기본법, 아동학대법,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들을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위주로 저희가 발제를 할게요. 65페이지는 목차고요. 그 뒤로는 이 목차와 관계된 서술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아동기본법에 관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알다시피 그 코로나 백신 패스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급하게 결성된 학부모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민원, 고소고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백신 패스 때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231개 지자체 중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한 100군데 이상 고발을 할 정도로 시민단체 짧은 기간 동안 고소고발만 한 300건을 해봤나 봐요. 진짜 경찰서를 내 집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가 그 백신 미접종이 아동학대로 분류가 돼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가끔 언론에서 보고, 실제 그런 피해 부모가 저희한테 제보가 와서 저희가 2021년부터 한 번씩 간간히 민원을 했는데, 22년도에도 천안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뉴스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아동복지법에서 나오는 또 시행령에 따른 그 밑에 보면은 또 이제 그 정책이 또 나와요. 갈라지는. 거기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이봉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이 행복 지원 사업에서 보면은 학대 아동 발굴 이제 그 발굴 조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백신 접종과 미접종의 접종 유무로 나뉘는데, 실제 그 복지법을 보면은 적절한 의료적 조치라고 되어 있지 백신 미접종이나 접종이 아동학대로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이란 게 하나 나오면 이렇게까지 파생이 되는구나, 참 사악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100% 안전하지 않는 백신을 왜 강제를 하며 이거를 아동학대로 몰고 갈까? 부작용이나 사망이 났을 때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왜 강제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필수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공고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무가 아닌 거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도 100%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선택권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선택권인데 내가 당근을 먹일지 오이를 먹일지 부모가 선택하는 건데 당근 안 먹였다고 학대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회복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사각지대 아동이 있어요. 부모로도 방임되고 사회적으로 방임되는 아동을 찾아내서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 아동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소득 가정, 뭐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그동안 의료적으로 병원에 이제 의료검진을 정기적으로 안 온 아이,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제때 안 한 아이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그 조항에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나 일반 부모가 코로나 사태 팬데믹 전에는 그게 부당하거나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 모든 국가 접종을 다 내 돈 주고 그것도 가장 비싼 것만 골라서 맞춘 엄마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이가 백신을 맞고 천식과 후두염으로 진짜 응급실에서 사망 직전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뒤로 저는 백신을 안 맞추거든요. 근데 알아봤더니 저 같은 부모가 많더라 이거죠. 정부에서 쉬쉬할 뿐인 거지. 그리고 과거를 찾아봤더니 옛날 2010년 전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사망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그래도 간간히 국회의원들이 얘기하고 실태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 채워놨어요. 절대 국회에서도 얘기 안 하고 복지부에서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실제 사망이라고 영유아 돌연사도 있다라고 발표가 났었지만 어느 날 그거는 의심할 수가 없다라고 또 정정 보도도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원을 하다 보니까 아동복지법과 학대법, 그다음에 학대처벌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4월 달에
4월달 전이었죠. 그 천안에서 그 학부모 백신 미접종이 나타났을 때 제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공문이 나왔는데 그 미접종이나 아동학대를 신고 안 하면 그 신고 책임자가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린다라는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올린 그 공문이 저희가 제보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쨌든 블로그 이제 저희 카페에 글을 올리고 민원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됐고 학부모들이 분노를 내서 난리가 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게 하나 제보가 터지니까 전국에서 학교마다 그게 뿌려진 것들이 제보가 팔도에서 다 들어왔어요. 아, 이게 한 군데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게 하나 들어왔을 때 교육부에 민원했을 때는 교육부는 그런 거를 공문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봤더니 교육부에서는 매년 가이드라인 정책을 책자로 하나 내린대요. 근데 그걸 학교장이 뭘 시행할지는 교장이 거기에서 색출을 해갖고 거기서 어떤 거는 시행하고 안 하고를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 책자에는 그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으면서 저희가 학대가 봤다시피 정서나 방임유기에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거를 이슈화를 시키다 보니까 또 하나 알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아동 학대 아이들을 더 자세히 세심하게 면밀하게 조사하겠다 그래서 그 아보존을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학대 아동을 발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학교에서 정서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서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약간 의심이 될 만한 자기네끼리 그런 정황이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를 집중적으로 상담해 주면서 기록을 남겨요. 기록을 남기고 저희가 제보를 학대 아동으로 제보를 받아서 도움을 준 가정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 가정이에요. 예, 잘 살고 부잣집 이런 집은 절대 안 건드려요. 그러면 이 아이가 기록을 남기다 보면 어느 날 엄마한테 혼난 거, 동생하고 싸우다 혼난 거,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한 거 그게 다 학대로 기록이 남아서 어느 날 그 교사가 지자체에다가 그 신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찰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아이를 조사하고 부모를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어지는데 이 지자체가 개입한 것도 실상은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거지 그전에는 지자체 개입 없이 바로 뺏어갔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때 그게 개정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학대 아이들을 많이 찾아내라. 그 말 한마디에 석 달 만에 아이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학대 아이를 4,800명을 찾아내라고 지시를 내려서 숫자까지 정확하게 저희 카페에 그걸 저희가 기사까지 찾아서 다 올려놨는데 근데 그 아이를 4,800명을 찾아내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연간 2,000명 이하였거든요. 근데 석 달 만에 4,100명까지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는 의심하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어거지 억지로 만들어낸 학대 가정이었다. 실제 그 사태 때 유일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피해를 본 말도 안 되는 학대 아동으로 뺏긴 집들이 과도하게 넘쳐났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라 그래서 학대를 신고하라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신고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 민원을 할 때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면 교사도 피해보고 학부모도 피해보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의논하기가 쉽지 않은 묘한 부분에 있는 애매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시해서 학대가 안 되게끔 제대로 법률을 다시 개정하라고 계속 민원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4월 달에 한덕수 총리가 백신 미접종 아동 11,000명의 명단을 무단으로 개인정보로 도용해갖고 전국에 학대 아동으로 수사를 내리면서 그거를 조사가 아니라 수사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방문 조사를 하는데 부모가 불응을 하면은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을 대동하고 그 집으로 가라고까지 내렸는데, 이게 저희가 민원을 하는 도중에 어느 이제 충남에 있는 모 주민센터에 주무관이 실수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다고 실토를 한 게 제가 녹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중 민원을 했는데, 이 상황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잠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주특기가 일단 두드리고 보자니까 공소부터 하고 보자 일단. 그래서 미접종 아동으로 조사를 받은 학부모가 처음에 한 30명 이상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 부모가 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은 아동이 돼요. 36개월 이하 아동이 되고 부모는 법적 대리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걸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부담을 느낀 부모들 때문에 내 가정과 제가 이제 고소인이 되어서 이제 복지부를 고소를 하는데, 그때 한덕수 총리가 그 기자회견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국가가 아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아동 기본법을 시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아무거나 아동학대를 규정 짓는 게 이게 국가 책임제였구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갖고 그 아동기본법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여기 회원분도 얘기했지만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국가는 서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건 북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처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는 부모의 권리를 떼내겠다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의 동태에 관심을 가졌는데, 양금희 의원께서 그 아동기본법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정보도 많고 똑똑한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아동기본법으로 간담회도 많이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초록우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동들로 이루어진 단체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앞세워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고 면담하고 아동기본법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상당히. 우리만 몰랐을 뿐인 거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동기본법만에 속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마약 중독 예방 교육, 그리고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면서 이 모든 아동 이제 인권 이런 문제에서도 아동 단체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아동단체를 만들어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동인권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민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아이를 이제 원래 얘네가 교육청에 불러갖고 교육을 시켜서 얘네를 하여금 각 학교에서 인권법을 만들게끔, 학교의 학칙을 만들게끔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민원을 많이 하니까 이걸 줌으로 회의를 바꿨더라고요. 그렇지만 결론은 서울시 교육청 그 인권 기관에서 그런 아이를 모아서 인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아이들을 각 학교에 돌아가갖고 인권 법안을 만들면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결론은 인권위원회가 원하는 법을 애들 입을 통해서 앵무새처럼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스펀지예요. 배운 대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작은 아이는 좀 방임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은 선생님이 한 얘기를 집에 와서 막 쏟아내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 우리는 출산 후 육아 휴직을 길게 가져야 돼. 그래.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내가 그래서 네가 애를 안 낳는데 왜 출산 휴가가 필요하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출산휴가 교육을 시켜요. 너무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간담회 갔는데, 초록우산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걔네들이 아동권리 청소년 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받은 아이가 와서 아동정책을 제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쉴 권리를 달래요. 놀 권리. 고등학교 2학년이면
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에너지를 모든 걸 쏟아서 내 인생이 판가름 나는 대학의 입시 문턱에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노는 것도 멈추고 내 미래 우리가 100세 시대예요. 남은 80년 인생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 넣을 때인데 그 나이 때 놀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치원생도 아닌데 고2짜리가 와서 그건 누가 그 아이한테 그걸 집어넣었겠어요. 초록우산 권리보장원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약 예방 중독 교육 이태규 의원실에서 제가 우리 딸을 이제 강남 그 학교 폭력 예방 그 청소년 팀에 일부러 넣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연히 이태규 의원실에서 하는 걸 가봤더니 거기에서도 또 청소년 하나가 우리 그 보건협회 뭐 무슨 교사협회 대표회장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간호협회가 그 민노총이 뒤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그 카르텔에서 교육받은 아이가 와서 그 정책을 얘기하는데,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달라는 줄 아세요? 걔가 즐겁게 해달래요. 자, 마약이 즐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산이 되겠죠. 아이들이 호기심이 늘어나요. 근데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즐겁게 시켜달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내는 정책을, 예, 미성숙한 질풍노도의 아이들이 내는 정책을 국가에서 계속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적이 뚜렷해요. 목적이 아동단체들의 자체는 국가 법치가 파괴될수록, 가정이 해체될수록 이들의 이권과 일자리는 늘어나요. 할 일이 많아지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어요. 아동 관련 예산이 1년에 거의 4조 원 가까이 나오죠. 그죠? 이봉화 대표님,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정교조가 카르텔이 세다 그랬죠? 민노총 세다 그랬죠? 얘네 다 합쳐도 아동단체 카르텔 못 쫓아갑니다. 4조, 1년에 4조를 굴립니다. 자, 근데 제가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왜 자꾸 이 짓을 할까? 왜 이 짓을 할까? 결론은 이권 사업이거든요. 진짜 아이들 위한 복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자 아이를 자꾸 노리는데, 복지면 없는 것도 걔네를 위해 줘야 되는데 왜 아이들을 자꾸 못 살게 굴까? 그리고 왜 자꾸 가정을 해체시키고 학교를 해체시키려고 할까? 이게 결론은 각자의 이권 사업인데, 프랑스에서 아동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19세 아이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기본 아동에 대한 수당을 줘요. 근데 그 수당이 우리가 생활을 할 만큼 돼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50 이상 180 가까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아이면은 360이고 셋째부터는 이게 가중치가 늘어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준대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만 키워도 일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 실업과 연결이 돼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는 젊은 고학력, 젊은 인력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요. 그럼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기본소득을 주겠다. 왜 주겠어요? 일 안 하고 놀 애들이 많아지거든요. 청년들이. 걔네들이 수입도 없는데 놀면은 폭동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가문기처럼 즐겁게 욜로 하고 살면서 너 일하지 마. 그냥 굶어 죽지 않게 해줄게. 그거를 누구한테 시키냐. 지금 젊은 부모한테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산이 줄었기 때문에 출산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년간을 보면 출산 정책을 우리가 하나씩 정책을 만들 때마다 출산율이 는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한 번도 는 적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교육 정책을 할 때마다 교육이 향상 됐나요? 아니에요. 교육 정책을 할 때마다 교육 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출산 정책을 할 때마다 출산율은 떨어져요. 자, 그 정도면 고의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고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카르텔 아동단체가 44개 단체가 있어요. 44개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아동단체들이 후원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는데 이들이 힘을 좀 빼야 돼요. 왜? 지들이 이권을 위해서 계속 나쁜 법을 밀어넣는 게 지금 아동단체들이거든요. 복지부 산하 밑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약을 해서 이들이 계속 나쁜 법을 밀어넣고 있는데 왜? 법이 하나 나오고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자리가 늘고 예산이 늘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에는 사회공동기금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후원에 관한 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사랑의 열매나 이거는 사회 뭐 복지 공동기금에 속하기 때문에 얘는 뭐 아무 데서나 후원금을 모집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아동단체들,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세이브 칠드런 얘네들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기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불법이었어요. 놀랄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의 힘을 좀 빼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감사 청구인을 모집해서 감사 청구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44개 단체 중에서 연간 300억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는 메이저 단체가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1000억 이상 모집하는 단체도 꽤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부금품은 약가고 국가에서 또 세금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런데 뭐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받은 거에서 자기네 기본 50%, 많을 때는 80%까지 유엔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엔이 전 세계 퀴어,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기후위기 이런 데다가 자금 쏟는 거 아시죠? 근데 전 세계 아동단체들이 이렇게 후원금 모집한 게 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메이저급 아동단체들이 또 뭘 하고 있냐면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이에요. 뭐 초록우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본에서 거의 50%를 대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무식해갖고. 이건 경력이 많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 좀 파고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시끄럽게 깡통처럼 두드리고 소송하고 난리를 펴서 대중한테 많이 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는 해결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작은 학부모 단체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해서 그냥 미친 여자처럼 춤춰갖고는 사람들 날 좀 봐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불났어요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단톡방이든 여기저기든 좀 모나게 굴고 시끄럽게 구는 것도 많지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악의는 없어요. 근데 또 하나 그들이 자금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감사원에다가 이제 공익감사 청구로 698명을 모집해 갖고 넣었는데 다음날 그 감사 연구원이 저를 면담을 좀 하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4시간을 면담을 했는데 결론은 이게 단체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을 가진 단체인지 다들 무서워해요. 저희가 그전부터 민원을 해보면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교육부 거의 7, 8개 부처가 여기 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국방부도 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보 문고 있죠. 교보가 또 여기 항상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얘네가 이렇게 단단할까 봤더니 우리나라 참여연대 창시자가 모 단체 대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5대 법무법인 그 이제 대표 변호사가 뭐 대표로 있고 초록우산에서 이사로 있던 사람이 대표로 가 있고 복지부에서 간부로 있던 사람이 모 단체 대표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정부에서 그 이제 국정원 외교 이제 국외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 대표로 가 있고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하늘로 쳐다볼래도 쳐다볼 수도 없는 모든 전 정권들의 진짜 강력한 실세들이 이 단체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요 요직에 있던 분들은 각 사회단체나 대기업에 이사나 사회이사로 들어가면서 일자리를 주잖아요. 국가에서 비슷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건데 우리가 이들을 쳐내면 이들이 일자리가 다 잘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죠. 그래서 그 연구관이 저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만나기 전에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온갖 해당 부처하고 이미 다 논의를 하고 이게 이런 조항으로 법률로 이렇게 고발이 7개, 8개로 나눠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를 다 한 거야. 이들이. 근데 하나 못 빠져나간 게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모금한 것 자체가 이들이 이게 어떤 시야로 볼 것이냐. 왜? 얘네들은 사회공동기금법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민센터 가도 우리가 구세군 낸빈 두잖아요. 그래. 근데 주민센터 구세군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공동기금에 속하예요. 예, 기부금법에 속하지 않아. 근데 이게 불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공기관,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관에서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학교는 어떤 기관이에요? 공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에요.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에요. 얘네들은 3박자를 다 어긴 거야.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네끼리 머리를 쥐어 짤 거예요. 짜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제가 감사 청구 모은 걸 세 분을 복사를 해놨거든요. 한 분은 대통령실로 보낼 거고 한 분은 검찰에다 직접 고소를 할 거예요. 고소를 할 거예요. 왜? 얘네가 후원금을 먹을 때 대시 저금통에다 한 달 동안 돈 모아라, 돈 좀 모아라 했죠. 기억나요. 제가 그걸 각 교육청에서 자료 선생님들부터 다 받았거든요. 8개 도 중에서 제가 5개 도로 받았어요. 증거를 다 넣었어요. 이만큼 넣었어요. 증거를. 그리고 또 하나 봉투에다가 돈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학부모한테. 아이들 손에 쥐어서. 근데 후원금을 받아오기 전에 1시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불쌍한 애들 보여주고 아프리카 애들 보여주면서 너희가 돈을 주면 3,000원 갖고 얘네 한 달을 먹고 산다 하면서 온갖 그런 코스프레를 해갖고 보면은 애들이 엄마 돈 줘야 돼 아니면 걔네가 굶어 죽는데 그럼 어떤 엄마가 안 줘요? 다 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봉투에다가 우리가 현금까지 보냈는데 문제는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현금으로 후원금 받아간 거는 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해줬어요. 우리한테. 문제는 학교에다 해다 줬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안 줬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횡령이 걸려요. 왜? 기부금품법으로 했는 거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 공제가 돼요. 그죠? 그 공제를 못 받겠기 때문에 학교는 또 횡령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진짜 골 때린 상황이 지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발제를 맡았을 때 여기 나와서 발언을 해야겠다라고 싶은 게 우리가 이 아동 단체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실상은 결론은 가보면. 근데 우리가 그래 너들도 먹고 살아라. 왜? 그들 중에 근무하는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에요. 그들을 다 백수 만들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너희가 착하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딴지를 안 걸게. 그러니까 이런 독소 조항 만들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고소하게 하지 말아라. 같이 좀 살자라고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저희가 민원을 할 때 진짜 잘 먹혀요. 저희 단체가. 근데 그 단체가 민원을 할 때 왜 잘 먹히냐면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때를 안 써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피해가 있고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씨도 안 먹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2번 전화하고 3번 전화하고 한 달이 되고 그러면 그들도 설득이 돼요. 정치인들도 복지부도 설득이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 이미 작년부터 어느 정도 논의는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기가 없었던 거야. 계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교권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잘 활용하면 전화 위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던 게 교사들은 교사의 권리만 얘기하고 있고 다 각자의 이득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학교 선생님 우리가 같이 살아야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목소리를 내줘야 될 때이고 대안은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지 학부모가 얘기할 시기가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주장했을 때 그 대안은 정치인이 제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에 우리 대안은 절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왜? 각자 지금 자기 입장에서 충실해. 너무 충실해요. 지금 정교조 봐요. 10,000% 충실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쎄쎄쎄 하자 그러면 누가 우리 말을 듣겠어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얘기만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발의할 때 양쪽에서 충실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가 상처 없게끔 법을 만들거나 폐쇄를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법은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서로 규제를 하고 고소할 거리가 많이 생겨나요. 학생 인권 만들었으니까 교사 인권 만들고 부모도 인권 만들어줘라. 교사가 면책법이 있으니까 부모도 면책법을 만들어줘라. 그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거리가 너무 많이 생겨요. 진짜. 근데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 고소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법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게 판명되기 전에 처벌을 못 받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현행법상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만 고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률이 없으면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법을 만들어내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을 해서 독소조항을 빼라. 거품을 좀 빼라. 같이 좀 살자. 너희가 얘 칼 쥐어줬으니까 너도 쥐어줄게, 너도 쥐어줄게. 자, 요 이 땅 셋이 같이 싸워봐. 죽을 때까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이런 자리를 2번, 3번 더 가지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동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 미래 세대거든, 이 아이들은. 내가 죽어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눈물 나는 그 미래 세대를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됩니다. 네. 나 하나 목소리 이렇게 시도록 떠들고 이거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제가 고소고발 많이 해서 정부로부터 역고소 당하고 무고 당하고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 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만 지킬 수 있다면 뭐가 겁나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키러 나왔지 놀러 나온 거 아닙니다.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걱정해요. 내가 진짜 꽃놀이를 하려고 했으면 집에서 학부모들하고 브런치 모임을 했을 거라고요. 나 꽃놀이 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 다 전쟁하러 나왔잖아요. 적을 제대로 알고 싸우고 어떻게 두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 부조리가 너무 많고 진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 가지 목소리만 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소고발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다양하게 많이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헌법소원을 넣고 왔어요. 저희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데, 그게 사회가 한 곳만 썩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썩어서 여러 가지 법률이 더 다 뒤틀려서 결론은 시너지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낼 때도 서로가 같이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귀담아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소수지만은 저희가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얘기할 때 정치권이 가장 귀담아들어요. 왜?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가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가 갑일까요? 수요자가 갑일까요? 그렇죠. 돈 주는 자가 갑이에요. 국민은 세금을 내는 자입니다. 자, 그럼 정치인이 갑일까요? 우리가 갑일까요? 네. 법을 만드는 자가 갑일까요? 그 법을 사용하는 우리가 갑일까요? 우리가 갑인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은 민감해요.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하고 너희가 하는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때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토론 시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가 그 마스크가 의무일 때 방역 지침 때문에 이제 그 어떤 분께서 민원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소견서, 진단서가 있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교육부한테 이제 빗장을 내민 거예요. 너희 명시해라. 없지 않느냐. 우리 그냥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때를 쓰는 듯한 민원을 했더니 교육부가 어떻게 이제 그 방역 지침을 바꿔내렸냐. 그 진단서하고 소견서가 있어야 벗는다고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바로 다시 민원을 해서 그들을 이틀을 설득했어요. 이틀을. 그래서 방역 지침을 제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벗을 수 있게. 근데 정부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권 이제 강화로 학부모 고소 고발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아동학대 면책에 대해서 너무 뻔뻔하게 얘기했던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독소 조항이 생길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했더니 이제 거의 다 공감을 하시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법안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질 않고 교육부 고시나 아니면 초중등 교육법 개정하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하고 아동학대 처벌법 전체적인 개정으로 바로 잡겠다고 답도 어저께 교육위원장이신 민주당의 모 의원이 계세요. 그분 의원실에서도 답을 들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희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보내주세요.